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커피 좋아하잖아요. 저도 집 앞에 스타벅스, 더벤티, 메가커피 이런 거 종종 이용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405잔 정도 되는데 세계 평균이 152잔으로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커피는 누가 처음 발견했고 누가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의 유래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목동 칼디의 이야기입니다. 칼디는 염소를 키우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었는데요. 어느 날 칼디가 키우는 염소들이 숲에 있는 나무에 달려가서 빨간 열매를 막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염소 상태를 보니까 밤새 잠도 안 자고 막 뛰어놀았던 거죠. 이 빨간 열매가 너무 궁금했던 칼디는 한 입 먹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이 빨간 열매는 칼디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이 빨간 열매가 바로 커피 열매였습니다. 칼디는 이 열매가 너무 신기해서 수도원의 수도사한테 달려가서 이 신비한 나무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후 수도원에서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커피는 이내 에티오피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잎과 열매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먹거나 생두를 갈아 동물 기름과 섞어서 간단한 에너지바 형태로 만들어 먹은 걸로 봐서 커피의 인기는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6세기에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침략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에티오피아에 있던 커피 나무가 일부 예멘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예멘에서도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멘에서는 산악지대 인근에 수로까지 갖춰놓고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카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라비아어로 술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610년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면서 커피도 굉장한 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아랍 세계에서 처음 커피를 먹기 시작했던 건 수피교 수도승들이었는데 이들은 커피를 음료로 마셨던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했어요. 이처럼 초기에는 커피가 치료제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상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술 대신 커피를 소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1536년 오스만 제국의 터키인들이 예멘을 점령했고 커피콩은 오스만 제국의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이 커피는 통상적으로 예멘의 항구를 통해 수출되었는데 이 항구의 이름이 바로 모카항입니다. 현재 커피를 모카라고 부르는 것이 이때 항구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거죠. 희소성이 굉장히 높았던 커피는 오스만 제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작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커피나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했고요. 커피나무가 자라는 농장에는 외부인이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커피콩이 씨앗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수출해버리면 다른 나라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커피콩을 볶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현재의 로스팅입니다. 당시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커피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집에 전용 커피방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고 그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카페입니다. 1554년에 세계 최초의 카페인 카흐베카네가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이 카흐베카네는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도 나누고 체스도 두고 공연도 관람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625년 베니스 무역 상인에 의해 커피가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는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 이슬람에서 왔다는 커피를 유럽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커피를 사탄의 음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로마 교황인 클레멘트 8세는 커피를 이도교인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라는 이유로 금기시하였지만 막상 교황이 커피를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굉장히 향기로웠던 거죠. 그래서 교황은 커피를 금지시키기보단 커피의 세례를 내려 기독교인들의 음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7세기 전반까지도 유럽에서 커피라는 것은 이국적인 음료에 가까웠는데 커피하우스가 유럽 곳곳에 생기면서 그 전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커피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서 대화를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정치적인 이야기와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커피 한 잔에서 자유와 평등이 오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발생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세력이 있고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쌓은 부르주아가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들의 불만이 엄청났다고 해요.
귀족들은 놀고 먹으면서 세금도 안 내는데 부르주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을 미워했던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 커피하우스가 확산되면서 원두 수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해상 무역을 거머쥐고 있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네덜란드는 예멘에서 커피 한 그루를 몰래 가져와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커피 농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바에서도 원두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참고로 이 자바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즐겨 마시는 자바치 프라푸치노의 자바입니다. 아무튼 자바와 모카에서 쌍으로 원두가 공급되면서 원두 수급이 안정되었습니다.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럽 땅까지 먹으려고 했는데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빈을 거쳐야만 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빈에서 일어난 비엔나 전투에서 유럽 연합군에 의해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놓고 간 게 바로 원두였는데 연합군은 이 원두를 보고 낙타의 먹이라고 생각해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연합군의 스파이로 활약을 했던 폴란드인 게오르크 콜시츠키는 그 원두를 본인이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콜시츠키는 오스만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커피를 볶아 우려내는 법을 배웠고 때문에 원두를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원두인지 모르는 연합군은 흔쾌히 원두를 내줬는데 콜시츠키는 이 원두를 가지고 오스트리아빈의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란 물병의 카페, 지금의 블루보틀인 거죠. 17세기 영국은 술을 진짜 많이 마시는 나라였는데 절제와 도덕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유입으로 술이 아닌 다른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유럽에 커피가 번지면서 영국에도 커피하우스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자칭 신사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술보다는 커피가 꽤 괜찮은 선택이었죠. 18세기를 지나면서 커피보다 더 차분하고 검소한 음료가 영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홍차였습니다. 커피와 달리 차는 우려내기가 간단했고 로스팅이나 그라인딩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커피 재배보다는 차를 재배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됐어요.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홍차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여했어요. 이에 대항하여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미국인의 애국적인 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커피 수요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얻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시민들이 원하던 그 자유와 평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왕권 체제를 없애기 위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것인데 오히려 그게 황제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게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 나폴레옹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천하의 나폴레옹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실시하여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교역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이 나중에 브라질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이때 대륙 봉쇄령으로 더 이상 유럽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커피를 들여오지 못하게 됐고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어요. 브라질은 이때다 싶어 커피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의 토양은 기름졌기 때문에 커피 나무가 잘 자랐어요. 이때 미국은 전쟁을 통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커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브라질이 이때 대량 생산을 통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원두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다 보니 브라질의 원두 품질이 떨어졌고 콜롬비아가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게 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원두 가격을 더 후려쳐서 판매하는 바람에 한때 커피 시장을 지배했던 브라질의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됐어요. 20세기 초에 인스턴트 커피가 개발되면서 이제 맛보다는 간편함을 원하는 새로운 소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품질보다는 그저 각성제로 소비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그 뒷배경에는 전쟁과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무려 2차례나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는데 노동자에게 커피는 빠르고 간편하게 잠을 깨워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벗어나 이제 풍요로워진 사람들은 새로운 커피를 원하게 됐어요. 왜냐? 인스턴트 커피는 간단하긴 한데 맛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갓 로스팅한 원두로 추출한 커피를 원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1971년 시애틀에 다크 로스트 원두를 파는 커피 가게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초기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하워드 슐츠가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맛 좋고 향긋한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여 그전과는 다른 커피의 맛을 보여주었죠. 처음에 원두 가게에서 시작한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인 커피숍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다음은 또 어떤 소비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세계사에서 커피 한 잔이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원두가 발견되어 예멘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이게 이슬람 사회 전반에 번지는가 하면 이를 이어 유럽에서도 커피하우스가 동네방네 생기며 대화와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어졌죠. 게다가 오늘날까지도 커피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